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경인교육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대형 교수입니다. 봄 기운이 만연한 이 시기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겨울인 듯합니다. 벚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지금 개화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는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네요. 직접 여러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힘내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내 아이를 품격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뜻한 그러한 부모, 품격 있는 아이, 바로 오늘의 주제이지요. 자녀들이 훗날 성장해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머니나 아버지의 따뜻한 그러한 생각을 떠오를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훗날에 참 품격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발표 내용은 먼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바라는 자녀들의 미래 모습, 목표가 뚜렷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잠시 어머님을 생각해 보시라고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는 않지만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어떻습니까? 엄마 걱정이라는 짧은 시를 한 편 읽다 보면 저의 유년 시절이, 또 저의 유년 모습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저는 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그 산청면, 충주 시내에서 한 12km 떨어진 산청면이라고 하는 천둥산 밑에, 아주 그 노래에도 있죠. 천둥산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등잔불 밑에서 정말로 생활을 했던 아주 시골 촌놈입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였지만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헌신해 오신 그러한 우리 부모님 덕분에 청주로 유학을 가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운동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부모님이 쌀을 끌고 정말로 한 4km 정도 되는 곳에 니학과에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가서 하숙비를 붙여주는 그러한 참 눈물 나는, 눈물겨운 그러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잠시 어머니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3의 물결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지난 200년의 산업시대를 마감하고 20세기 중반 이후 제3의 물결인 정부와 사회가 도래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바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권력이 분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시기를 겪었죠. 1980년대에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져 지식 경제가 전개되며 교육은 산업 시대의 대중교육에서 이제는 개인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화 시대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지식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1750년부터 1900년까지는 한 15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1900년대에 들어서는 1900년부터 1950년까지 한 5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막 빨라집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또 1960년까지 한 10년 만에 또 지식이 두 배로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73일마다 지식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식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지식을 다 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덴마크의 롤프 예센이라고 하는 미래학 연구소장은 정보화 시대가 끝나면은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다시 말하면은 드림 소사이어티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기도 한 분인데요. 문화와 이미지 그리고 스토리, 꿈을 파는 시대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중시되고 독특한 발상이 곧 부로 연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배달의 기수 같은 거죠. 정말로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 가지고 이것이 아마 독일 업체에 2조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하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큰 부를 누리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기 정보화 사회, 다시 말하면 드림 소사이어티의 그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육 역시 창의성과 문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의 울타리가 점점 허물어져서 학생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원하는 시기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 이제 그러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어쨌든 비상 시국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은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대면 수업 말고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됐고 아마 여기에 점점 우리 사회는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또한 배우는 속도가 빠른 학생은 수개월 만에도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은 수년 만에 졸업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유연한 교육제도가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새로운 교육의 모습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러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서 교육 시스템도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 시기 교육은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산업화 시기에는 표준화된 지식을 주입하고 암기시키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교육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개개인의 인적 자원이 중요하며 동시에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신뢰 기반과 또 규범 등 사회적 자본의 역할도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제롬 글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 사회에는 자율성, 창의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말자라는 사교육은 설당이 아마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이 주교육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급성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을까. 좀 기다려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화 시대에는 아버지 세대의 지식이 자식 세대에도 유용하지만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 정보와 과학 기술이 생애 주기가 급속히 짧아집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생 학습 시대,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그래서 저도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지만 또 하나의 석사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제가 한국어 제2급 정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과 석사를 받음으로 해서 그 자격증을 땄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수를, 제가 지금 교직 생활을 꼭 38년을 했고 지금 39년째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교수가 지금 19년째입니다. 교수 생활이. 그다음에 중학교 선생님을 2년을 했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17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6개월을 교직을 했고 그다음에 교수가 돼서 지금 18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러한 교육을 또 목말라서 그래서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마도 더더욱이 더 많은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학교 제도는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학령기라는 제한된 시간에만 교육받는 모델이었죠. 반면에 미래사회의 평생학습 모델은 학교로 상징되는 시공간의 이중 장벽을 깨트리고 평생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미래사회는 평생학습 모델로 전환될 것이다. 지금 저희 대학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 방송통신대학에 이렇게 편입을 하면은 3학년으로 편입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두 개째 학과를 다니는 그런 그 아주 원로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제 평생학습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 사회에서는 누구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교육의 결과와 동등하게 인정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자격증이 바로 그 학교 교육의 어떤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산업화 시기에 학교가 누렸던 절대적 권위가 다양한 평생 교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학교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학력 그리고 학벌주의도 점차 약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학교 교육에서 실패하더라도 평생 교육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은 못 들어갔지만 그 뒤에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병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교육을 지금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 입시 제도가 있는 한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자유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관망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대학이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학생을 뽑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차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대학의 자율권을 줘서 대학이 필요한 학생들을 뽑아갈 수 있도록 그 과에서도 그 과별로 또 필요한 학생들을 뽑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도래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평생학습 사회에서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과 변화하는 방법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죠.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감독받지 않으며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디에서 획득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학습의 주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창조성과 사회적 경험이 가까운 장래의 학생 선발을 결정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의미한 학습의 초석은 반성적 사고이기 때문에 암기 학습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결국 미래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들이 생각했던 인재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암기 능력이 뛰어나고 시험에 최적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능과 체육 그리고 문화를 포함해서 급속히 변화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창조해내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라고 해도 아마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나 또는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BTS 방탄소년단만 보더라도 우리가 길러야 할 인재들이 어떤 인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확연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래 사회의 성공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네트워크, 그리고 시너지, 소통, 그다음에 윈윈 전략, 통합, 융합 이러한 것이 미래 사회의 성공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어떤 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 없는 협업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의료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의료계가 이제는 내과 하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협업하고 내과, 순환기과 등등 다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료계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내는 협업의 집단지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업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바로 새로운 비전을 지닌 퍼스트 무버, 그리고 기초 지식이 뒷받침되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남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좋은 인성을 지닌 인재로 길러야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길러내야 되는 그러한 인재다. 바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자녀분들이 앞으로 커가야 하는 그러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길러야 할 미래의 인재는 기술과 이성을 강조하는 머리의 이치와 인문학과 감성을 강조하는 가슴의 이치가 만나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야 함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미래의 융합형 인재 교육의 핵심은 바로 창의력 그리고 집단지성에 있습니다. 그 바탕의 핵심은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이 곧 실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의 이 인성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실력인 동시에 미래의 리더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력보다도 왜냐하면 지식은 아주 우리가 이 컴퓨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성은 곧 실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내가 아닌 남과 내 주변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일들에서 일들을 봤을 때 참견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 그냥 본척만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을 봤을 때는 꼭 참견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내 옷을 찢어서라도 그 피를 지혈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감성을 지닌 그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실력 있는 운동선수와 유명한 연예인들이 무너지는,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지는 것을 뭐 우리 배구 선수 누구라고는 안 해도 다 볼 수 있겠죠. 정말로 아주 앞날이 굉장히 유망하고 그리고 연봉도 굉장히 높은 그런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우리 이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또 한편 인꼬 부부로 소문난 현과 정혜영, 그리고 차인표와 신혜라, 최수종과 하이라 부부 같은 기부천사로 더 유명해지죠. 이런 부분들, 바로 이런 부부가 다른 연예인 부부들과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사로운 이익 추구 없이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바로 좋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한번 생각하면 참 인성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성이 실력이 된다는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인성은 암과 삶이 어우러져 베품으로 실천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만으로 안다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랜 학습의 결과입니다. 인성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쌓인 학습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인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부모님들의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성교육은 1차로 바로 가정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교육에서 1차로 되고 그 다음에도 되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교육에서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줄 곳이 없어요. 지금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거 미국의 부시 대통령 시절에 하버드에 의뢰해서 오랜 기간 종단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와 가족 식사 횟수가 미국의 SAT 점수와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인데, 그 SAT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하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점수입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수학 능력을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것인데 부부간의 금술이 좋고 관계가 좋은 그런 따뜻한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수능과 비슷한 SAT 점수에서 고득점을 얻었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또한 가족과 저녁 식사 횟수가 바로 이 SAT 점수와도 바로 비례한다, 상호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학교 생활 성공과 사회적 성공인 인성 형성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우리 자녀들의 성공은 바로 이 가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2차 교육기관이 학교지 첫째 학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 학부모님들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참 이게 다 훌륭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죠. 내 자식은. 그렇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살기를 바라겠죠. 또는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기를 바라겠죠. 그거는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인성이 곧 실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깐만 혼자 계실 때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인격이 성숙함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처럼 나를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기 전에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역할 모델인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운동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 하고 인성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부모가 자긍심 낮은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거목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부모는 거목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추억을 지닌 사람은 얼마나 큰 행운일까요? 또 그 추억이 부모님의 훌륭한 본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더욱이 큰 축복일 것입니다. 부모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노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 역할은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역할이고 가장 소중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직한 부모 자식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의무나 책임감에 따르지 않고 바람직한 부모 자식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친구처럼 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식탁에서 케찹을 흘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넌 도대체 왜 그래? 왜 그 모양이니 칠칠지 못하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친구처럼 뭐 괜찮아?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니? 어디 뭐 흘린 데 없니? 그렇게 친구처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물 다루듯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부모는 의존보다 자립을 키우며 자립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욕구에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지 않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자립한다고 할 때 그건 자립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부모는 자녀가 둥지를 떠나는 일을 의당 거쳐야 할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역시 한때는 자녀였죠. 자립이란 효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실 것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목표, 곧 꿈이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유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IQ와 학력 그리고 자라온 환경 등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7%의 사람은 목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60%는 목표가 희미하고 그리고 10%는 목표가 있지만 단기적이라고 응답했고 단지 3%의 사람만이 명확하면서도 장기적인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종단 연구를 했는데 25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던 3% 사람들은 25년 후에는 정말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최고의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회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의 그 단기적인 목표를 지녔던 사람들,
이분들은 대부분 사회의 중상위층에 머물고 있었고, 그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여러 번 나누어서 달성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사회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전문가들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희미하게 있던 60%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의 중하위층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10%의 사람들에 비해서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로 목표가 없었던 27%,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분들은 최하위의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사회가 나서서 구제해 주기만을 기다렸대요. 또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이런 사람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왜 우리 자녀에게 뚜렷한 목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목표를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목표가 있었느냐?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주 유일한 그런 목표였습니다. 제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저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올라가 보니까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선생님과는 아주 또 천지 차이예요, 근무 환경이. 그래서 대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학 교수의 꿈을 꾸기 시작해서 23년 6개월 만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저는 꿈만을 위해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석사를 했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박사를 했고, 또 그 박사가 끝난 다음에 강의를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대학에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16군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학의 문을. 그래서 15번은 2등이나 3등을 했고, 바로 16번째 제가 1등을 해서 대학 교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하면 목표를 위해서 정말로 23년간 꾸준히,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부터 꿈꿔온 선생님의 목표는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의 목표에서 가장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이제 행정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총장이 되느냐 아니면은 교육감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그런 행정가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은 이미 다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여 년 가까이를 지금 제가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논문을 쓸 때 제목을 정하면은 이미 논문의 반은 완성됐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뚜렷한 목표가 어릴 때부터 설정된 아이들은 이미 반은 그걸 이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분명하게 좀 이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에게서는 따뜻한 냄새가 나고, 차가운 사람에게서는 냉기가 돕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에게서는 사랑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서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냄새를 맡고 다가가거나 멀어집니다. 진실과 정직의 냄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거짓과 위선의 냄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를 내뿜는다면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내 냄새가 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다운 냄새를 풍기면 사람들이 다가올 것이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 그 냄새를 좋아할 만한 짐승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입구자가 3개가 모이면 뭔 자가 되죠? 품자가 됩니다.
사람의 품격은 입에서 나온다는 뜻이겠죠.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말에 품격이 없으면 그 사람 자체가 품격이 없어 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입을 열었을 때 단 한마디에도 그만의 독특한 향취가 풍겨야 되겠죠. 자신만의 향취가 담긴 말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화술인 것입니다. 품격 있는 말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하세요.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집니다. 안에서 그런 말이 생각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말의 힘을 알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속담에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긍정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된다 하면 되는 쪽이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반드시 간다고 합니다. 죽고 싶어, 아유 죽겠네 하면 진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정말로 그냥 나오는 말이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속에 든 것은 발로로서 그 자체가 씨앗이 되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습관은 속에 든 것의 결정으로서 그것이 쌓여서 인격이 되고 마침내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맹자의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맹자는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 적어도 4가지 마음, 다시 말하면 4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자의 4덕인 인의 예지, 이렇게 와도 연결되겠죠. 첫째, 어짐의 실마리로 남을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의로움의 실마리로 세상살이를 하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로, 예의의 실마리로 사양할 줄 알고 늘 겸손한 태도를 갖는 사양지심,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넷째, 지혜의 실마리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을 측은히 여기고 어짐이나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의로움, 사양하고 겸손한 예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그 어디에도 혼자 누리고 많이 갖고 받으려고만 하는 욕심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작년도 보면 정말 외롭고 우울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물론 지금도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백신이 보급되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느낌의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은 잘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든지 자기 자신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남은 답은 한 가지.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것이 바로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 40%는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고 50%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상 인구의 절반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 속에서 살고 있죠. 불안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잠 못 이루다가 심장병으로 죽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전 국민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다시 말하면 3월 25일자로 10만 명이 넘었으며 확진자가 1,7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전 인류사적으로 이런 팬데믹 현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아마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 상황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종식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바로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 미래 인재 육성의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따뜻한 품성을 지닌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목표가 뚜렷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래 결국은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도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튼튼한 준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 자치가 사라지고 교육감 자치가 만연한 현재의 학교 교육도 변화해야 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을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보다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았다고 해요. 계산동의 나무가 연초록의 봄을 더해가는 무렵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 된다는 것, 바로 간디의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